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살펴볼 것은 구한말 시대 때 국사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국사 연구는 이 국학 연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국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한글, 국어를 배우는 연구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통해서 예국을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확산됐어. 그래서 이런 국사와 국어 연구를 통해서 예국개몽 운동 계열을 통해서 이제 그 국사 국어 연구가 예국개몽 운동의 한 일환으로 이제 그 당시 연구되어 갔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사 연구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전반의 특징은 민족의식과 예국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의 조체성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이때 구원할 때 활동했던 이제 유명한 그 역사가 신채와 박은식이죠. 일제시대 때도 이제 활동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근대 역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혁기 때, 이제 개혁기 때, 그러니까 1894년에서 1903년 때는 그 이제 국사교육 특징이 동사 강목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식 역사서술 체계를 추약시키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교과서가 이제 그 현재 동국사력이에요. 중등교과 대상으로 했던 동국사력이고요. 이것이 이제 역교동 관련돼 갖고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는 현채가 쓴 유년필독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이 유년필독은 통감부에 의해서 출판법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출판 못하도록 하는 금서였는데, 하여튼 제일 많이 팔렸어. 예. 그래서 초등학교 용어는 유년필독, 중등학교 용어는 동국사역이 많이 팔렸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항일 운동할 때도 주로 이제 그 독립군들이 많이 읽었던 책들이 이 동국사역과 유년필독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한계도 있었죠. 그 일본의 어떤 식민주의 사학의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임남일본부와 이런 것들 신궁왕후의 신라 정보를 그대로 적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동국사학에도 그 내용이 있죠. 원래 혼체 동국사학이 일본의 하야시의 조선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걸 그대로 뺏기진 않았지만 이 고대사 부분에 왜곡이 좀 많이 실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민사관 내용이 일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역사책이나 교과서는 아직까지는 유교적 역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만정통론을 도입을 했다는 거. 사만정통론은 강무개혁 시기 때 중흥의식을 잘 대변해주는 그 의식이죠. 당군 기자가 중흥에서 있고, 그래서 조선도 대한제국을 넘어가는 것처럼 중국의 어떤 정치적 정통을 해석했죠. 그래서 당군에서 이제 기자조선으로 해가지고 그 사만회에서 중흥이 됐잖아요. 마찬가지 조선도 그 나락에 떨어졌지만 다시 대한제국에서 중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만정통론이 교과서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보면 이제 민간에서 발행한 교과서도 있고 학부학문에서 그 당시 교육부죠. 자, 역사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학부학문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 중에 조선 역대사락이 있어요. 요건 좀 약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한국사 문제보다는 역교동 관련돼 갖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역대사락은 그 당시에 이제 교과서도 그것처럼 삼만정통론을 계승했고요. 그 정통이나 명분, 개서주의 원칙에 입각했다. 그래서 이건 성리학적인 어떤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선 역대사작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민간에서 말한 천천히 교과서가 있어요. 뭐 역사 집락이라든지 대동 역사, 그다음에 신정국 동국 역사 등등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자, 계몽운동기 볼게요.
계몽운동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권이 이제 침탈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되게 1904년에서 1910년대까지죠. 특징은 당군 기원을 사용했고 근대주의나 사회진화론, 국학사상이 부분적으로 반영됐고요. 여기 좀 눈여겨보면 아직까지는 민중이 역사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 당하고 일제에서 거의 이제 뭐냐면 식민지 바로 직전까지 왔잖아요. 그 위기를 영웅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웅 중심의 어떤 사관 여기에 이제 빠졌어. 그래서 민중을 새로운 역사 주체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뭐 예국심이나 영웅의식 이런 것들 강조하는 책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 민족 영웅 정기로서 이순신전, 뭐 을지면도 군국정이라든지 그다음 이탈리아 삼걸전 뭐 등등 볼 때 역사의식이 민중보다는 영웅 중심의 사관에 빠졌다. 그럼 민중 중심의 역사 중심, 역사의 주체로 민중이 역사 주체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언제 때냐면 3.1운동 때야. 3.1운동 이후부터. 요 부분은 나중에 뒤에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남 망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월남은 우리나라에 뭐냐면 비율해 갖고 읽는 거죠. 예. 그래서 타산지석을 삼켜서 이제 읽는데 이 월남 망국사라는 책이 많이 읽혔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유년필독, 동국사작 이런 것들 요 당시에 만들어졌죠. 특히 이제 유년필독 같은 거 많이 읽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국사교과서를 이제 편찬해서 국가교과서가 아니라 국사죠. 예. 국사교과서 편찬해서 민족의 자주성과 애국심을 함양시켰다.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렇게 이제 역사 교과서나 역사책을 이제 뭐냐면 탄압하기 위해서 출판법을 공표했어. 출판법. 그래서 1909년 2월에 출판법을 반포해갖고 많은 교과서 서적을 판매를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일제 침략이 점점 심해지자 국사 국어에 대한 연구는 민족교육 운동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쓰여진 역사책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항현이라는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걸 썼거든요. 항영은 그 벗을나지 않은 처사예요. 그 당시에 또 나이가 좀 많았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고종 때부터 1910년대까지에 그 당시에는 현대사죠.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썼어. 이 근현대사.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쓴 게 아니고 개인이 그냥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리산에 있었는데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었는지 온갖 정보를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고종 이후부터 한일 병탄 직전까지 뭐냐면 그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일제 침략을 비판하고 민족 중심을 강조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매천야록이 나중에 이제 항해에 죽고 나서 뒤에 출판이 돼요. 그래서 알려줘. 항해는 이걸 뭐 출판하려고 썼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후에 그가 죽고 나서 출판하게 되죠. 이 사람은 그 항해 병탄 소식을 듣고 자결을 해요. 죽게 되죠. 자, 하여튼 그 매천야록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유명한 책이에요. 자, 그 밑에 매천야록 있죠. 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최남선과 박은식이 이제 활동했죠. 예, 그래서 조선 강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민족 고전의 정리를 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동상 강목이라든지 목민신서 같은 것들을 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신채호라는 사람이 독사신론이라는 걸 냈어요. 이 독사신론은 원래 신채호가 매일신보의 주필 역할을 했거든요. 대한매일신보 주필.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역사와 관련된 사돈을 썼어. 이 사돈을 묶어서 책을 낸 것이 독사신론이에요. 그 당시 구한말 이제 교과서이 일본의 신민사관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일본의 신민사관과 그 영향을 받은 교과서를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를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관심 있는 게 고대사였어요. 그래서 만주와 부여주를 중심으로 두고 고대에서 했다. 그리고 사회진학을 수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사신론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국의 민족주의의 사학의 출발점이자 근대사의 호실을 이뤘다는 평가받는 사론이다. 주체학적 명분론과 정통론을 비판하여 역사서수상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했고, 난도 의미가 있죠. 왕중 중심의 어떤 정통사관을 극복해서 민족사관을 정립을 했다. 그 다음 658번을 좀 읽어볼게요. 여기 구특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는 이 글에서 독사신론에서 민족 정신을 구성된 유기체로서 국가 개념을 기준으로 신역사 편찬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왕조였는데 이제는 국가라는 걸 제시를 했던 거죠. 앞에 개원기 교과서 한해 계승식 사만정통론을 얘기한 거고, 자, 사만정통론이 임나일본부, 아까 이제 임나일본부를 그냥 무비파적으로 수용한 책이 많았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 수용으로 연결되면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한 경향을 일본 숭배 노예 근성이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사료 비판을 통해서 기자조선과 마항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위서인 것을 이게 잘못된 기록이라는 걸 밝혀내고 삼국과 가야의 시조선화를 부유족의 영웅의 건국사라고 그 의미로 평가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래야 우리의 역사는 만주를 무대로 하는 주족인 부유족이 객족인 외래족인 중국족과 토착족인 한족을 제압해가는 역사라는 인종지위 주권을 바탕으로 한 근대 국민국가를 달성한 사회주의 약육강식적인 어떤 논리를 반영했다는 거죠. 사회진학적 발전론에 입각해 결론을 내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나 이 글은 실론적 성격이 같다. 실론적인 건 뭐냐면 실론의 사론이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 의견을 이제 펼치는 데 불과한 거고, 실제 이게 검증된 건 아니었어요. 어떤 검증되고 다듬어서 나온 건 아니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 특별한 증거 없이 제시한 사론적 성격이 강했다. 이런 것들이 한계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신체적 글 보면 간념적 사학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실증적 경험 없이 그냥 책 읽고 그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상해갖고 이제 쓴 거야. 그냥 어떤 뒷받침은 근거도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증주의 사학이나 뭐 이런 데서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간념적 사학이라고. 예. 자, 그래도 이제 이 독사신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이때 이제 국사운동의 한계와 의의를 볼게요. 자, 일단 국사운동의 한계를 보면 근대적 역사 연구 방법에 앞서 일본인의 한국사 연구 일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하야시 조선사 같은 것들을 수용했죠. 하야시. 일제 통제 아래 국권회복 운동이 하나 전개되어 학문적 깊이는 일정 한계성을 가지게 되었고, 자, 국사연구의 의의를 보면 예국개헌운동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을 북돋는데 크게 기여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국어연구를 보죠. 자, 국어연구에도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국학문 혼용체가 이제 널리 보급됐다는 거야. 예전에 한문책만 썼죠. 근데 이제 국문과 한문을 같이 사용하는 국학문 혼용체가 널리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국학문 혼용체 대표적인 게 육일준의 서유권문이죠. 이게 최초로 이제 국학문 학문체를 보급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잠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한글을 국문으로 함으로써 언문일치도 이룩하여 일반 민중의 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예국 계몽 의식도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공문서가 국학문 혼용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갑오개혁 이후에 공문서가 국학문으로 작성되고 학교 교육에서 국학문 제 교과서가 편찬되어 언문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이 국문으로 발간되어 일반 대중과 부녀자들의 계몽에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여러 신문의 국학문 혼용으로 정통적인 학문체에서 벗어나면서 언문일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 국학문 혼용체는 언문일치의 움직임과 연결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구함할 때 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문연구소죠. 예, 국문연구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해서 여러 책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석영 같은 사람이, 지석영은 이는 우두법으로 좀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또 국문학자도 유명해요. 신정 국문 같은 것들의 자극을 받아갖고 이제 그 만들어졌다고 해요. 조선 어학의 목체가 되고 여기에서 국문이 정리되고 국어의 발음과 맞춤법 같은 게 정리되고요. 국어 이해체계를 확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정부 문서에 국학문 사용이 제도화됐고요. 그리고 한글 정형신문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주시경 같은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국어 문법을 이제 저술해갖고 국가 독립의 발전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그 국문을 정리했다. 민족주의 입장에서 국어 국문을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의 성세 및 존부는 국어의 성세 및 존부했다. 뭐 해갖고 국어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던 인물이고요. 그 주시경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조선어학기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우리 글을 얘는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문이라고 하지 않고 한글이라고 했어. 한이라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으뜸된다는 뜻이야. 한민족이 크고 바르고 으뜸된 글이라고 부르게 됐다. 자, 그래도 요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662번. 자, 주시경이 이제 한 얘기예요. 옛날 한학을 충성하는 선비들은 우리 글을 언문이니 안글이니 등을 부르면서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 주시경은 이러한 사대주의적 태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는 우리말과 우리 글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우리 글을 한민족이 크고 바르고 으뜸가는 글이라는 뜻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지성형의 신정국문. 아까 전에 했던 공식적으로 최초 국문 통일화를 제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강웅이라는 대화문장을 통해서 국어 문법 체계를 설명하고 한글 표기법을 통일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어나 국사를 연구하는 국학 연구의 정토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시사학파부터 시작해갖고 개화사상, 대한 제국 말기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종교 운동을 볼게요. 뭐 종교 운동은 앞에 동학 외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이제 볼게요. 그 당시 뭐 유교, 동학, 대종교, 불교 이런 종교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서구 문명의 유익과 근대의식이 확대해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됐던 시기였고 이때 이제 기성 종교가 친일화되고 일본 종교의 예속화가 심화되죠. 특히 불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예속화 심화가 되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 종교가 출현되고 이에 대응해서 기성주의 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뭐 천주교부터 볼게요. 천주교는 예전에 탄압을 받았지만 1980년대 선교의 자유를 획득했죠. 이게 이제 조불소 통상제국 때 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국개몽운동 대회에 참여하는 경향신문에 이게 천주교 계통의 신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 설립 운영하거나 국제우상운동 등등 했지만 천주교 자체가 이 국제적 조직이잖아요. 카톨릭 연결돼 있고 교황과 연결됐고 그래서 이제 대도도 그 서양 제국주의와 침략을 서양 제국주의와 충돌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했었어. 그래서 일종의 민족의식 고양이라든지 반일 투쟁에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종교 분리 원칙 때문에 일본도 간섭하지 않았고요. 또 일본이 천주교를 또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국제적 조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계적 비난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도독 안 건들렸어요. 이건 천주교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종의 천주교는 좀 약간 타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나라 서양의 의학과 근대교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죠.
뭐 한글 보고 미신타파 평등사상 전파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한성 기독 청년회 YMC를 이제 상승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신민회에 많이 가입을 했고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했고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 천도교가 나중에 이제 그 분열이 돼요. 친일파 이용구가 뭐냐면 시청교를 창립하죠. 이 이용교 친일파인데 그래도 이에 맞서 갖고 송동희가 이제 뭐냐면 이용구에 맞서 동학을 천주로 계칭하고 동학의 정통을 계승하죠.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 발전시키고 만세보나 출판사를 운영하죠. 그런데 이 제 천도교도 나중에 일제시대 때는 또 신파와 구파로 또 나눠져. 이 구파는 이 민족주의 성향이 되게 강한데 이 신파는 친일화돼요. 자치론을 주장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최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천도교 안에서 또 일제시대 때 분열이 난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들 이제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표가 줄가요가 약간 잠깐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원래 670번이 적혔어야 되는데 2737번이 적혔어. 여기 이제 그 이용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용구의 시청구에 대해서. 자, 동학을 기반으로 이용해서 일진을 조직한 친일적인 정치 활동을 했던 이용구는 그다음에 1906년에 일본의 망명중이었던 송종이가 기욱하여 천도교 중앙총부가 설립되자 천도교 순수 교단안을 반대하면서 친일적인 단체를 포방했다가 제명되었다. 이에 이용구는 김영국과 함께 시청교를 창립했죠. 그래갖고 출봉 후 얼마 동안 천도교를 능가할 정도 교세가 확장되기도 하였으나 한일 합병 이후에 앞장서는 친일적 행동으로 민중의 신망을 잃고 점차 교세가 약화됐고 이용구가 사망하자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래서 그 동학 안에 친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청교를 만들었지만 천도교에 의해서 밀려나서 결국에는 없어졌다. 그렇지만 천도교도 이제 뒤에 좀 일제시대 때 설명하겠지만 신파와 구파로 또 나눠져 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유교를 보죠. 자, 이때 이제 개신 유학자들이 등장해서 유교 개혁론을 주장했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이야.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죠. 유교 구신론. 자, 유교 구신론 그 밑에 용어 설명이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갖고 유교 또한 민중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 구신론, 유교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유교 구신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 구신론은 어디에 이제 영향을 받냐면 양려강이나 맹자의 성서설에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지행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맹자 성서이나 양명의 지행합이나 사회진화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갖고 유교를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유교가 지배층 중심으로서 민중과 유지돼 있다. 그러니까 민중이 중심이 되는 유교 개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유교는 왜 기독교처럼 선교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 선교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성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냥 간념론적인 이론 중심의 성리학을 양명학 같이 실천을 강조하기 고 배우기 쉬운 유교로 확산시키자. 요 내용이 유교 구신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체와 유교 개혁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호는 실학과 대동을 강조하는 특히 대동사상을 강조해요. 이 대동사상은 유교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사회상을 제시해 주죠. 그 요순 시대 때 사회상. 그래서 대동사상하고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무정부주의하고 비슷해요. 무정부주의.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신채호가 무정부주의자가 된 것이 이 유교 대동사상에 영향받았다고 이제 한 사람도 있어요. 자, 박은식은 이 유교 구신론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서 대동교를 이제 창설하죠. 대동교를. 자, 그럼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672번을 이제 보죠. 자, 유교에서 새로운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개혁의 위전 척상 운동의 중심지였던 유교는 원래부터 서구와 일본 세력의 침투에 대응하는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었다. 자, 이에 박의식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구태의연한 유교의 수고성을 타파하고 유교를 혁신하여 구국의 정신적 지주를 삼을 것과 그 방법으로 국민적인 자립과 부국강명을 위한 교육의 진흥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674번을 보면 그는 대동사상을 기반으로 민족 종교인 대동교를 이제 창설했죠. 그래서 대동교는 보편적이고 평등인을 기반으로 하면서 세계 평화주의와 유교의 지행합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박은식은 유교 교신론을 써서 지배층 중심의 유교를 민중 중심의 유교로 만들려고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불교, 크리스찬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민중교화를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고 이제 불교를 보자. 불교. 자, 조선왕조 개항 후에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억불 정책을 벌여서 불교 포교자를 이제 허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개혁의 억불 정책을 벗어난 후에 을사조약 이후에 불교가 일본 불교에 예속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국사원 관리 규칙에 의해서 예속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항영우가 조선불교 유신론을 제시했어요. 조선불교 유신론. 불교 유신론의 의미는 여기 있죠.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다시 그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 위해서 오직 불교를 낡은 습관으로부터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불교 유신론, 오직 불교의 낡은 습관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불교 유신론이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뭘 강조하냐? 자, 불교의 어떤 자주성 회복. 일본에 이제 종속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근대화 운동 추진. 그다음에 승려들이 무식하다. 승려 교육을 또 강조해. 승려 교육을.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승려 교육을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각자 읽어보시고 678번을 좀 읽어볼게요. 677번하고 679번. 자, 677번 보면 1906년에 국사원 관리규칙을 제정하여서 일본 불교가 조선을 사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친일성이었던 이해강을 사주하여 조선 불교의 친일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급속히 변질되었다. 자, 그 다음 679번 보면요. 을사조약 체결 이후 못하죠. 일제는 우리나라 불교계를 장악하려고 하자 항영운이 이에 대응했고 우리나라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면서 불교의 세신을 주장했다. 예. 그 줄침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항영운은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불교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불당 폐지, 참선법 진흥, 그 다음에 포교 확산을 위해서 도시로 사찰을 내려올 것. 예전에 산에 있었잖아요. 석가모니상을 제외하고 모든 불상과 불화를 제거하고 강견한 예식 권장, 승려의 적극적인 생산활동, 승려의 결혼 허용. 이게 이제 그 대처성이라고 했죠. 보통 그 결혼한 승려들을 아마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이제 그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승려 등 종교에 그 종사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안 돼.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목사님 결혼하시는데 처자식이 있으면 제대로 안 되죠. 이게 항상 탐욕이 생기고 그래요. 자, 그다음 대중선거에 의한 사원 인사 선출 등을 골자로 했다. 그래서 당시 불교가 민중과 동떨어져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또 일제 개작으로 한국 불교가 일본화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유신론의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대종교를 보죠. 이 대종교는 나철 오기용 등이 단군 신앙을 발전시켜 창신한 거죠.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고 민족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오족 암살단을 조직해 갖고 그 당시 이제 을사 오족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대종교는 되게 반일적 민족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히 탄압을 받아서 국내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저 만주 지역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간도나 연해주에 항일 운동을 했고 이 대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청산리 전투의 그 북로군전서군 있죠. 이 대종교 집단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종교 친일화 경향과 대응.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각 교파가 그 일제의 친일적인 정책들에 위해서 친일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건 이따 잘못 내면 잘못하면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해요. 이 종교 문제는 최대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면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사회구조 의식 변화는 뭐 그냥 여기 이제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14개조 정강의 이제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을 추구해서 근대 사회의 어떤 그 개혁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갑신점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민중의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위로부터 개혁했다. 거기 이제 신문지 폐지 과정이 있어요. 순조 때 일부 공노비들이 해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18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됐죠. 이거 세전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세전제가 있었고 아버지 부모대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야. 그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전제를 폐지한다는 거는 앞으로 노비를 이제 근본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노비의 어떤 재생산 구조를.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1894년에 들어가서는 아예 노비 제도 자체가 없어지죠. 신분제가 폐지되고 1896년에는 호적에서 신분 기록이 삭제돼요. 예. 그렇지만 이 노비라는 존재, 그러니까 노비는 법적으로 없어진 거지 실제로 많이 남아 있었어 그 당시에. 왜냐하면 노비가 법적으로 해방됐다고 해서 당장 뭐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 주인집에 그냥 얹혀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제시대 거쳐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완전하게 이제 노비란 존재는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예전에 그래도 신분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부터는 이제는 뭐 피난 가고 정신없고 막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통이 나니까 이제 뭐 누군 양반이나 평민이나 다 노비나 다 하향 평준화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 어, 그렇죠. 지금도 우리 이제 만날 때 누가 양반자시고 노비자시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나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조선시대 때 그 조선 중기 때 노비 수가 전 인구의 40%가 넘었다고 하죠. 그 많은 노비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예. 다 예전에 조상들 중에 많은 수가 또 노비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이제 지금 중요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에서는 인간평등의 동학상상과 봉건체제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결합돼서 있고 양반 중시의 신분제 사회 붕괴 크게 기했고 농민들의 평등한 어떤 평등사회 추구 위주를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 때 이제 통해서 양반 중시의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거야. 그렇죠. 주의할 건 여기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거지 사회 간행 쪽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혁 내용도 있죠. 평등질서 수립하기 위해서 양반제도를 타파하고 노비나 천민 신분을 폐지시키고요. 여성의 지위가 상승돼서 조혼을 금지시키고 가부의 재가 허용하거나 남편의 부인학대 언급해. 이거 지금도 안 되죠. 가정폭력 되게 많고 근데 가부의 재가 허용은 예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제적 그러니까 사회 간행 쪽은 안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양반 가부들은 이제 뭐냐 재가를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이 이제 피해 입으니까 안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이제 호적제도 개편의 내용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아가파처 이후죠. 1896년에 호적제도 개편 내용인데 이때는 호적에 이제 신분이 빠지고 대신에 직업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신분제가 법적으로 사라지면서 사회적 평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그 직업이 기록됐기 때문에 백정 같은 거 있죠. 백정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천대를 받았어. 일제시대 때도 계속 천대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게 6.25 전쟁이었다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6.25 전쟁이 아주 깔끔하게
그냥 신분제도를 잔재를 없앴다고 생각하거든. 그래갖고 서로 다 하향 평준화 시켜버린 거야. 예.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신분제 기억해갖고 신분제 없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에타 신인이 뭐 예전에 천대받던 계층들 있죠? 그런 출신들 계속 천대받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선 누가 백정의 자시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잊혀졌어. 6.25 전쟁을 통해서 다 잊혀진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유민권 해갖고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사회의식 성장에서 이제 평민과 청민대 활동이 있었죠. 각종 사회활동과 이런 활동에서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또 독립협회 의병운동을 참가를 했죠. 그리고 부당한 관리의 처우에 대응해서 상급기소에 제소하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해. 지금도 민원 넣고 잘하잖아요. 예. 일본 애들은 이런 걸 잘해. 근데 우리나라 같은 부당한 거를 못 참죠. 예, 예전부터 그 핏줄이 그런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민공동회 연사도 출연을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연설도 하고 밑에 내용이 있죠. 자,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성의 사회 진출 볼게요. 요건 좀 자세할 필요가 있어요. 하도 요즘에 이제 페미가 대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이제 개항 후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새로운 여성관이 수입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찬양회 활동이 있었거든요. 최초의 이제 여성 단체인데, 마침 찬양회니까 이게 기독교 단체로 이게 오인할 수 있는데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과 어떤 사회적 역할을 추구했고, 소학교 영예수도 남녀 교육의 기회균등을 또 규정을 했죠. 그리고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에서 여성의 권리 존중과 남녀평등, 영성 교육을 강조를 했죠. 원래 저도 이제 남녀평등보다 양성평등을 많이 써요. 남녀라는 말이 이게 선우가 이렇게 있잖아. 남자가 우위고 여자가 좀 뒤인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국권회복운동과 국제보상운동에 적극적 여성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회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했고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발전이 되겠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의무와 참여를 같이 해줘야지 사회적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권회복운동과 국제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예. 자, 찬양해 보자.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찬양해. 자, 찬양의 설립 목적은 최초의 여성운동단체, 이 단체가. 그래서 천부 인권사상에 기초한 남녀평등을 강조했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새로운 여성가를 수입했다. 제가 이제 오타가 좀 많은데, 제가 이걸 편집을 저 혼자 다 해요. 집필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 많은 양을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곳곳에 좀 변명 같지만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오타 많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 수천 페이지 그 이렇게 저기 그 책 쓰고 막 집필하고 하면 혼자서 하면 되게 힘들어.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돈 받고 이렇게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알바비를 지원을 해갖고 해주시면 뭐 알바를 고용해갖고 해줄 수 있지만 좀 힘들어요. 이거 제가 치는데도 힘들어. 저도 그 업무가 지금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일일이 만들 때 이제 오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것좀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거는. 예. 자, 하여튼 이 찬양에는 그 활동 중에 이제 뭐냐 최초의 순수 사립 여학교는 순성 여학교를 만들었어요.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다음에 만민 공동의 참여 민권 자유민권 운동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찬양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그 한성신문에 있는 여성통문이라는 그 있어요. 여성의 권리문 최초도 이제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거 그 교과서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여성통문 내용. 예. 그래도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1차 사립 명칭이 뭐냐. 그래서 한번 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여기. 자, 686번을 읽어볼게요. 자, 여성 계열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여성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대궐 앞에서 상소문을 올렸다.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장옷이라는 여자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 부둣카처럼 이렇게 그 얼굴 안 보이게 이렇게 그 거쳐 입는 옷이 있었어요. 겉옷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해요. 잠옷을 쓰지 말고 가마를 타지 말며 우산이나 들고 다니게 해달라. 자, 이들은 1899년 서울대 여학생 30명으로 숭성여학교를 열었죠. 자, 그 다음에 단체의 명칭을 볼 때 종교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단지 여성의 계하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고요. 찬양회는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들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던 때였다. 그래서 이 기사를 게재한 항상신문도 찬양의 뜻을 놀라움을 표시했다. 찬양에 나가서 여성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대궐 앞에 상소문을 올렸다.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잠옷을 입지 말고, 이거는 이제 뒤에 겹친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87번은 여성 통문이죠. 최초의 여성 권리선언. 그 여성 계열을 목적으로 설립한 찬양회가 한성신문에 실렸던 글이다. 19세기 후반에 계열사상과 동학의 평등사상이 민간까지 보급되었으며 서양 선교사제 활동과 독립협회 여권신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 이런 가운데 1898년 9월 1일에 서울 북촌 양반 부인 300명, 400명 모아 우리나라 최초 여권선언문, 여성통문을 발표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최초의 여권 선언문이 여성통문이다. 자, 이 선언문이 발표되자 당시 사회는 크게 놀랐다. 제국신문은 우리나라 부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며 이런 사업을 창설할 생각이 날 줄을 어찌 하였으리요. 진실로 시한한 바다. 그리고 동신문은 그 여성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정부기관에 불필요한 쓰이는 20여만 원과 급하지 않은 군사 징집비 100만 원을 모두 여성교육비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죠. 자,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서포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서포트 인증번호는 92번이에요. 92번. 적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포트 인증번호는 3개 알려드린 거예요. 네, 어제는 3개 알려드렸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한제국 시기 때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단체 활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엔 하나님이 세계 인생을 나오실 때 그 사나이나 여편네나 사람이 다 한 가지다. 여자도 남자도 학문을 교육받고 등등 있죠. 요거는 이제 한성신문에 실은 찬양회가 그 찬양회가 주장했던 그 내용이죠. 한성신문에 여기 한성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발통문 여권통문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찬양회와 관련된 거, 찬양회. 여성통문 또는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여성통문이죠, 정확하게. 예. 찬양회가 만든 거죠. 찬양회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 찬양회와 관련된 활동이 아닌 것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녀 차별제도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페이지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추첩을 인정하는 결혼제도의 비윤리성을 통일 비판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 첩을 인정했죠. 그래서 보통 일부 1처제지만 거기에 뭘 뒀어요? 다 첩을 뒀죠. 그러니까 처의 지위와 첩의 지위를 구분시켰어. 그래서 처에서 자식 낳은 것은 적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첩의 자식은 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부제도와 조응 금지는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자, 이거는 그럴듯하지만 틀려요. 가보개혁의 온건개혁파들이 이건 한 거야. 1차 가보개혁 때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틀렸고, 그다음 여성교육의 중요성이 역설되었고, 순성여학교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여성통문과 함께 외워두셔야 돼. 네.
그래서 성립운동을 지원했다. 맞고요. 남녀평등이 국가 부강을 가져온다면서 남녀평등 실현을 강조했다. 맞죠? 답이 3번이 돼요. 3번. 그 요게 몇 년도에 나왔냐면 이게 2급이니까 2차 1급이니까 한참 됐어요. 이게 2010 몇 년인가? 12년인가 13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게 2018년인가 그 19년에 그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도 좀 풀어보세요. 아까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 모습 변화에도 뭐 20주 생활 전반적 1대 변형인데 요건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뭐 식생활도 각자 읽어보시고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요게 뭐 커피를 많이 애용했다는데 고종이 커피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화 소재도 만들었고 김홍로 독사 사건도 요 커피와 관련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중국과 일본식 음식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중화 요리와 이모군란 이후에 들어왔고 일본 음식도 이제 보급돼 있는 단무지 많이 먹죠. 어묵이나 유부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주거 생활은 이제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서양의 생활 물품 같은 것들인데 특히 양자가 붙은 거 서양 양자가 붙은 건 다 서양에 건너온 거야. 양복, 양동이, 양은 그다음 양아, 양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요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적어놨죠 제가 여기. 네, 그래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참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공부를 하실 때 강도 갈 때 많이 참조를 하세요. 제가 이거 적어놓느라고 내가 눈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이거 다 적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게 복사를 해갖고 PDF 파일 복사해갖고 OC에 읽으니까 기능이 읽는 기능이 있어갖고 그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갖고 이게 10 몇 년 전이니까 12년 전, 13년 전에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눈이 되게 안 좋아져갖고 그때 이거 적는 그막 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망막에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요. 예. 하도 워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 많이 적느냐 그런 거예요. 이거 그때 이제 복사 기능이 있었으면 PDF 복사 기능이 있었으면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눈은 많이 버렸죠. 작업하느냐고. 자 한번 보시고 여기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고 국외 위주도 한번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쭉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문학 부분도 뭐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분들은 보세요. 그 신소설 뭐 등장했다는데 요것도 한번 각자 보시고 그다음 예술계 활동도 있죠. 뭐 음악 관련된 내용들 이거 예전에 제가 근현대에서 가르칠 때는 좀 설명을 했는데 얘들한테는 뭐 임용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쭉쭉 해서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마치도록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로 넘어갈게요. 일제 시대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 시간이지만 그 기출문제 구한말 관련된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 쫙 풀고 그다음에 일제 시대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